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힘차게 3부 문을 열어볼까요?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 매입 당일에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이체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후 김경률 회계사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는 코너죠. 한 번만 판다. 오늘은 4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할 말 많고 말도 많은 그 두 분 꼭 기대해 보십시오. 채널 고정하고 보시면 재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의견 주세요.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핫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그러나 조금은 어렵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KDI는 굉장히 상징적인 기관입니다. 네. 기획재정부 산하에 정부의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관이죠. 그런데 최근 이 저물가, 디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정부와 한국은행에 동시에 이제 비판하면서 반기를 낸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KDI 판단은 뭐냐? 최근의 저물가는 물론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경기가 나빠지면서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수요 측 요인이 원인이다라는 거고요. 이는 이제 최근 정부가 이런 저물가는 지난해 이 폭염 탓에 급등했던 농산물 가격이 낮아져 보이는 기저효과, 또 국제효과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이 공급 쪽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주장과 180도 정면 배치됩니다. 네. KDI는 또 이제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이건 물가 안정 달성에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한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KDI 이 같은 주장은 뭐냐? 한은이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금리를 내린다고 물가가 오르겠느냐라는 반론도 있죠. 오히려 금리를 지나치게 내려도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유발하는 유동성의 함정에 주의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KDI가 정부와 한국은행을 정면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기준금리 인하로 대처하는 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봐야 될 게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이 얘기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내외에서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하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권고했죠. 이번에는 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외국산입니다. 1년 새 유통량이 40배 이상 급증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뒤에 중증 폐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뒤에 이 폐질환에 걸렸다라는 이제 의심 사례가 신고되기까지 했죠. 때문에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청소년들, 임산부들 특히나 사용 중단하라라고 경고한 데 이어서 주요 유통업체들마저 이제 판매 금지에 동참하면서 사실상 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가향, 그러니까 그 좀 피우기 편하게 만들어놓은 첨가물 때문에 폐질환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이 폐가 네, 말씀하세요.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이 폐섬유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폐섬유종에 관한 논란의 이제 중심에 바로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원인 인과관계는 밝혀지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을 정점으로 판매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이 액상형 전자담배뿐만이 아니라
지금 담배를 금연시키기 위해서 각종 이제 담배 문구, 담배 이제 이 문구와 이제 경고 그림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보다도 더 파급 효과가 큰 게 액상형 전자담배뿐만이 아니라 담배 전체 판매량도 지난 이제 7월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작황부진들의 배추와 무값이 급등하면서 김장철을 앞둔 주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8월과 9월 한반도를 강타한 이제 태풍 3인방 때문에 이제 김장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4인 가족이 겨울 내내 먹을 김장 한 20포기 기준 김장 비용은 30만 원가량 들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10%, 3만 원가량 비용이 더 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무와 배추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한 5,600원 수준인데요. 1년 전에 비해서 60%, 평년보다는 90%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무 생산량도 이제 평년보다 한 2자릿수 넘게 20%가량 줄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고추, 마늘과 같은 양념제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김장 가격이 오르니까 사실 김장 수급에 따른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품목별 수급 가격 동향 집중 관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각종 할인 행사, 직거래 장치도 확대해서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소비자들은 직접 담그기보다 오히려 이제 김장을 좀 포기긴 채 사 먹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김장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좀 더 현명한 해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오늘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 매입 당일에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 이체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이것을 뇌물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에 조국 전 장관의 소환도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역임했던 김경렬 회계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원래 회계사님께서는 참여연대에서 일하시면서 쌈바 분식회계를 짚어내신 유명한 분이잖아요. 전자는 사실이고요. 후자는 뭐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좋습니다. 쌈바 분식회계를 예. 짚어낸 평범한 분인데.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조국 이슈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의 SNS에다가 이제 한창 그 이슈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을 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예. 좀 약간 그 공격적인 어투로 이 조국 장관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려가지고 또 한 번 화제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런 것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저희가 뭐 삼바도 그렇고 다른 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할애도 그렇듯이요. 저희가 어떤 뭐 권력형 비리가 의심되는 사안 그리고 어떤 경제금융 사건에 대해서는 논평이나 뭐 질의서의 형태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와 같은 형태의 문제 제기가 참여연대에서 안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 SNS 공간을 통해서 그와 같이 문제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계사님 보시기에는 그 삼바의 그런 문제와 사실 이 조국 장관의 이슈가 좀 구조적으로는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그런 내부 토론을 했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사모펀드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전주들 그리고 금융형 권력
권력형 비리로 이제 비화 가능성이 있을 때부터는 그런 말씀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경제금융센터가 개입해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추적하고 또 이렇게 외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금융적인 측면에서 경제 금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사실 산발 문제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 이슈도 그렇고 상위 1%끼리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99%와 1%가 싸움이었는데 네. 이제는 1%와 20%와 80%가 싸움이다. 네. 그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양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들어가는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WFM 주식을 매입하는 당일에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 이체받았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 교수 증권 계좌에 원래 8억인가요? 10억인가요? 예, 8억 가까이. 네, 8억 넘게 있었습니다. 네, 8억 정도가 있었죠. 이렇게 잔고가 많은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조국 전 장관한테 굳이 5천만 원을 받은 이유는 조금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시점이 2018년 1월입니다. 그렇죠. 2018년 1월에 코링크가 WFM 주식을 또 집중적으로 매입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공소장 등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정경심 교수께서 차명 형태로 이제 주식을 매입한 그 시점이기도 동생 합니다. 이름으로 매입하는 거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이게 2018년 1월인데 2017년 말 현재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재산 내역 신고한 것에 따르면 네. 정경심 교수에게는 그 한국투자증권의 예수금 형태로 8억 넘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추정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라면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에게 송금한 5천만 원은 네. 누구 것이냐는 거죠. 누구 것이고 그리고 어떤 꼬리표를 달고 제가 여기서 꼬리표를 달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의 돈이 송금되어졌냐는 거죠. 네.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회계사로서 내지는 이제 일반인 청취자분들도 연상할 수 있을 건데 배우자에게 이미 10억 가까이 돈이 있는데 5천만 원을 따로 송금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누군가의 돈이 꼬리표를 달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된다는 원래 점입니다. 돈에는 이름표가 없으니까 예. 그 5천만 원 이력이든 어쨌든 남편이 부인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 네. 돈의 원래 소유자는 누구냐 그 돈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한다는 거죠. 예. 남편이 배우자에게 보낼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미 부인에게는 10억이란 돈이 있고 그리고 굳이 이제 한번 세세한 걸 따져보자라면 남편분이 ATM기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구글링을 해보고 했는데 600만 원씩 8번, 네. 200만 원 한 번 이렇게 9번 이렇게 해야죠. 대단히 번잡하게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이유가 뭔지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 사실들을 한번 쫓아봤는데요. 네. 코링크가 WFM 주식을 산 게 집중적으로 매입한 게 1월 23일이고요. 네. 1월 30일 날은 이제 지금 많이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한번 제가 실명을 이야기해 본다라면 이은경 씨, 즉 조범동의 배우자 이름으로 네. 주식을 12만 주가량 산 때입니다. 네. 이때가. 이게 이제 대개 이은경 씨가 보유한 것을 그 정경심 교수의 차명 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날 같은 날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저도 이제 모 언론사와 이제 협업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1월 31일 날 정경심 교수와 이름이 두 글자가 같은 분이 이제 또 주식 취득을 합니다. 7만 주가량. 네.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누구예요 그 사람이? 정경모 씨입니다. 정경모.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분 여러 가지로 좀 추적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시점에 그러니까 1월 31일 이 시점 또는 1월 23일 또는 31일로 추정되는데 만약에 그 JTBC에서 보도된 대로 정경심 교수가 차명의 형태로 주식을 소유한 날이라고 하면 1월 30일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때 이렇게 급박하게 5천만 원을 송금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날 당일날 또 이제 약간 의심되는 정경모 씨 이름으로 또 주식도 7만 주 가량 취득하는데요. 한번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 댓글 중에서 야 무슨 5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그 쫀쫀하게 이렇게
들러붙냐, 이거 추적한다고 하냐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작전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1월 30일 날 당시에 호재성 공시를 2개를 이제 연달아 공시를 하게 됩니다. WFM이. 네네. 2차 전지 응급제 산업에 진출한다. 이와 같은 공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이 어떤 호재성 공시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이 겹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주다라면 우리가 500만 원 작전주에 집어넣으면 1000만 원까지 상승하려고 그렇게 작전주에 넣지 않거든요. 네. 이제 대개는 뭐 기본이 한 20배 정도 그렇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작은 건 아니다. 예. 그리고 과연 이 돈은 누구의 돈들이 모아진 것인지 이건 뭐 제가 이제 쉽게 추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금 출처 조사로 금융계좌 열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계좌 열람은 전혀 이제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계좌 열람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라든가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 영장 청구에 의한 방식으로 계좌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렇게 세무조사라고 그렇죠. 하는 납세자들이 스스로 오픈하게 됩니다. 엑셀의 형태로. 그렇다면 제 생각에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소명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돌아가고 여러 논란을 야기하는지 조국 전 장관이 해당 계좌를 한번 열어주는 것도 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 말씀으로만 본인께서 WFM 주식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계좌를 오픈하고 이 5천만 원이 누구의 돈으로 이건 본인의 뭐 급여를 모은 것이다. 본인의 급여를 모아서 배우자께서 급박하게 어떤 쓸 돈이 있어서 송금한 것이다. 이렇게 소명하면 될 일인데 조금 너무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게 되면 결국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조국 전 장관의 돈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그 추정합니다.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고 예. 그 돈을 조국 전 장관이 중간에서 예. 이 작전주에 껴주면서 네. 뭔가 이득을 취하게 만들어 준 거다라고 지금 본인이 그냥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 추정입니다. 그런데 돈이 5천만 원 넘어갔다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막 멀리 나가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5천만, 그래서 제가 이 정경심 교수 계좌에 10억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굳이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까지 자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할 일이 할까요? 그런데 이 2018년 1월을 전후한 시점이 어떤 때이냐면 제가 아직 자세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근데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민정수석이었고요. 당시 윤모 총경의 경우가 다른 코스닥 주식을 또 이렇게 취득하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까 윤모 총경하고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 말씀은 조금 이런 말씀이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 할 수 있는데 네네. 당시 민정실의 기강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당시 저는 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해보세요, 부드럽게. 네, 민정이라면 네네. 상당히 이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곳인데 그렇죠. 당시 계셨던 윤모 총경께서도 코스닥 주식을 취득 내지는 이제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2018년 1월을 전후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될 곳에서 그것처럼 이제 공직기강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었다라면 네. 저의 상상이 그렇게 너무 무모한 것만은 아닐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저의 어떤 추측, 이걸 뭐 저 역시도 뭐 합리적 의심이다. 이 범주에 넣는 것까지는 뭐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에 저의 어떤 이와 같은 의심에 대한 반론은 아주 간단하다는 것. 계좌를 열어주시면 된다는 것. 뭐 계좌 열어준다는 게 또 그만큼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런 의심을 제기한다고 해서 또 쉽게 열어야 되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떤 이 사안이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에게로 5천만 원이 넘어갔다는 거가 밝혀진 거는 예. 조국 전 장관의 계좌는 안 봤어도 정경심 교수의 계좌를 봤기 때문에 밝혀진 거겠죠. 지금 이게 보니까 오늘 좀 전에 보니까 새벽 한 5시경에 모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해당 사항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다 어떤 5시 자료를 보고 했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돈이 들어가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데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도움을 주었다면 예. 그 돈이 이득이 실현됐습니까? 돈 뭐 나갔다던가 누군가에게 건네졌다던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이후에? 지금
그때 2018년 1월 말을 전후로 해서 이제 네. 그때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네. 그것의 실현 여부, 그걸 언제 팔았는지 네. 또는 어떤 식으로 환수되어졌는지 그거는 이제 아직 파악은 안 된 상태이고요. 또 하나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주가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주가의 상승, 최근, 제가 주가 조작 전문가는 아니니까, 주가 조작을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것을 네. 주가가 얼만큼 상승했냐 이것으로만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런 방법들 내지는 이제 양태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얼마 넣었다가 얼마 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주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네. 갔으니까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한 5,000원에 주가 조작을 시작했을 때 10만 원이 돼야 성공한다. 네네. 그렇지 않고선 실패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털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 회계사님께 궁금했던 예. 게 있어요. 회계사님은 사실은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셔서 이제 시민 활동을 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번에 사실 많이 실망했다 나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서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 부패한 보수가 무능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조국 사태는 진보가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더 분노를 느끼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도 사실 뼈 아픈 자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보는 무능하다. 보수는 부패했고, 보수는 부패하고 진보는 무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박근혜 정권으로 대표되는 보수가 부패하면서 무능했다는 걸 입증한다라면 네. 이제 최근의 사태는 무능한 진보가 부패할 수도 있다. 이런 양태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일련의 어떤 이 사태를 바라보는 내지는 대하는 이런 진보 진영의 자세 속에서 네.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봤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1년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사모펀드 문제라든가 운동화금 문제들을 보면서 진보 진영이 이 문제를 사실을 사실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은폐하려는, 프레임 내지는 은폐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어떤 발전적인 모습도 찾을 수가 없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대하면서 그것을 드러나게 되면 자신을 반추하고 반성하면서 한 발짝 앞서 나가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1년의 사실들이 드러나는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른바 꽁이 머리를 박아버린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사실을 은폐하고 스스로 눈 감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한 발짝 전진을 위한 그런 자세들은 보기 힘들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조금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활동해 오신 것하고 지금 이제 비판이나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부분이 조금 결이 달라서 사람들이 예. 의아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예.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경률 회계사의 참여연대 징계 논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발전 방향을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회계사님이 생각하는 시민사회 발전 방향이란 뭡니까? 예, 먼저 김상조 실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참여연대에서 나오기 직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단체라고 한다라면 권력 감시와 견제 기능에 매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향해 앞만 보고 권력을 향한 견제 감시 기능만 하고 옆 뒤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달려왔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중간에 서서 한번 좀 앞뒤로 좀 살펴보면서 네. 앞으로의 방향을 조금 설정해 보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뒤끝 장렬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할까요?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김현성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도를 다녀온 판다입니다. 김현성입니다. 네, 우리 김현성 시사평론가는 인플루언서 협회 회장이기도 하시고요. 예, 영향력을 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지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애니메이션 벌거벗은 임금님 모독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이 문제가 뜨거운데요. 오늘 한 분만 판다 주인공 누구일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그 정치권의 그 무리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세요.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모든 공동체임을 발견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네,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최순실이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 일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한국당의 유튜브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모욕이냐 풍자냐 해악이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전에 표창원 의원이 했던 거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요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유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결해서 지금 최순실 씨 얘기 말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야, 완전히 그거다 그냥. 원숭이 어떠세요? 엉은 빨개 요거 빨가면 사과. 오늘 노래 부르시는구나. 사과는 맛있어. 네. 기름은 기차까지. 네. 뭘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연상적인 대통령 뛰어나다. 풍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에 최순실에 이렇게 어쨌든. 예. 자, 어쨌든 얘기해 보셔요. 뭐요? 그래서 최순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아니 색이 주제 아무거나 해도 돼요. 어제 벌거벗은 임금님 해도 되고 최순실 얘기해도 되고. 네. 어저께 거요. 그러니까 자유는 책임이 뒷받침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단 자유와 책임입니다. 보수 정치를 지탱한 두 개의 기둥 자유와 책임. 근데 자유한국당 어저께 유튜브에서 그렇게 했어요. 표현의 자유는 맞아요. 그 책임도 본인들이 져야죠. 네. 예?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유튜브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네. 다만 그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뭘까요? 총선에서 표 떨어지는 거. 그건 알아서 감당들 하시라. 아, 표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제 그 유튜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표가 붙어야 원래 있는 고정표들은요, 뭐래도 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을 고정적으로 지지하시는 그 25%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거기 벌거벗은 임금님 한다고 더 찍겠어요. 두 표를 찍겠어요. 그거 안 한다고 안 찍겠어요. 고정표예요. 그럼 민주당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중도에서 떠다니는 이제 스윙 보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박 전 대통령 재임까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보수 정당에게 표를 줘서 수도권에서 51대 49를 신승을 하게 했던 그런 분들이 네. 지난 총선 이후에 그다음에 탄핵 때 완전히 떠나가서 아직도 안 돌아온다고요. 근무들을 잡지 않으면 선거 못 이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각종 여론조사들 이런 걸 보면 그분들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가서 지방선거 때까지 민주당 다 떠났습니다. 다 아니죠. 많은 부분 떠났어요. 그럼 떠나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자한당으로. 네. 안 들어온다는 거죠. 공중에 떠다닌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에 실망한 것보다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필요가 커요. 선거를 이기려면요. 비호감도를 내려야 됩니다. 호감도를 높이는 것보다 비호감도를 내리는 게 중요해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스스로 중도층이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 가만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표를 할 때 누굴 좋아서 찍은 적이 많은지 싫어서 안 찍은 적이 많은지 후자가 많을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에 불신이 깔려 있으니까 고정표 말고는 누구 찍을지 싫은 사람 제끼고 남은 사람 찍어요. 비호감도를 낮춰야 된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의 그런 어떤 행동들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잘했어 표창장하고 상품권 주기. 네네. 그다음에 조국 사태 잘한 사람 공천 가산점 주기 취소는 했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벌거벗은 임금 동영상 이런 것들이 지지층은 공고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지지층은 공고하게 안 해도 어차피 찍어. 중간에 있는 중도층 표를 끌어들이려면 비호감도를 낮춰야 되는데 비호감도를 높이는 행위들이다. 선거 못 이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현의 자유는 마음대로 하시되 그 정치적 책임은 알아서들 지시라. 어떻게 하실 거냐 내년 총선. 이제 오랜만에 컨설팅도 하시고 한 몇 주 만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하고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원래 조국 사태 때는 제 의견 동의 안 하셨어요? 마음속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상당히 동의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동의하는데 정말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조국 장관 낙마 이후에 표창장을 준다든가 패스트트랙 의원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번에 어찌됐든 벌거벗은 임금님까지 해서 아니 3연타를 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살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벌거벗은 임금님 문제를 감히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왕조시대 같은 거잖아요. 이게 대통령도 얼마든지 패러디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야기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사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조국 사태 전과 조국 낙마 이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더 이제 견고하게 상승하고 있고 당 지지율도 민주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로 똑바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당과 당이 싸우는 이런 당리당략을 보는 것보다는 누가 국가를 더 이해하느냐. 지금은 사실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할 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국의 발목 잡힌 현재 상황을 상당히 안쓰럽게 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그렇군요. 거기까지만 하죠. 일단은 그 표현의 자유, 뭐 벌거벗은 인간 얘기는 사실은 맛보기 이슈였는데 갑자기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말 오늘 파고 싶었던 인물 최순실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에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 정유라 씨가 셋째를 낳았는데 낳은 뒤 이틀 만에 병원에 몸 풀고 있는데 수사관이 들이닥쳐서 인권 유린을 했다. 이런 주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디길 변호사가 지금 껴가지고 최순실 씨의 편지, 옥중 편지 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는 사모곡 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최순실 씨의 이런 행동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분은? 최순실과 친한 우리 김 변호사님. 몰라요. 뭔 소리야.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친하세요 최순실이랑? 몰라요. 최순실 만나봤어요? 영입 인사. 최순실이 영입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어머나. 자꾸 가짜뉴스 하지 마요. 다. 내가 최순실 씨랑 관계해서 내가 여기 이러고 있겠어. 배치하고 여의도 오늘 가 헤드라인 나온다. 최순실, 김태현 영입하다.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약 그랬으면 내가 배치다 여의도 가 있지. 내가 여기서 방송하고 있겠어요. 내가. 그럼 좋습니다. 최순실 씨가 영입을 안 했어도 용인한 걸로 하죠. 자, 어쨌든 아는 만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몰라요. 최순실 씨. 근데 뭐 어떻게 오늘 주제 자기가 고른 거 아니에요? 아니 작가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하시겠다는 아니, 거예요? 뭐 하는데. 네, 해보세요. 자, 책임감 있게 해보세요. 아니, 저기. 정신 차리고. 자. 내용은 신사도 미승 빌딩 있잖아요. 네. 그거 팔고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19억이 나왔는데 그걸 안 냈다는 거예요. 그걸 내면 되는 거지. 왜 이 사람이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내죠? 네. 아까 이제 정주하 씨가 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세금 안 냈다고 다 조세범 처벌법으로 세무서에서 고발하진 않아요. 그렇죠. 요고발 사건이니까. 그런데 뭘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세무조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 체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단순 체납이나 실수로 약간 좀 세금 늦게 내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노영희 변호사도 그렇고 모르는 사이에 저는 세금 안 낸 거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의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무업은 압세자입니다. 저는.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다 조세범 처벌법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검찰이 이제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를 보는 상황에서는 이게 단순히 세금이 이제 납부 단순 체납이 아니라 뭔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위적인 방법이 좀 들어갔다고, 기망적인 방법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러면 압수수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유라 씨 병원에 애 낳고 뭐 수술도 했다고 해요. 네. 몸 풀고 있는데 검찰에서 이제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인권 유린이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유라 씨가 예전 그렇게 같은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현상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는 거냐고요? 아마 저는 조국 전 장관 사퇴하고 좀 대비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사퇴 때 뭐 압수수색 11시간 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여당에서 인권 유린 그렇죠. 침해다 뭐 과잉 수사다 이런 얘기 하고 그 대통령도 이제 피의자에 대한 이제 검찰 개혁 과잉 수사를 지향하러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없었다면 정유라 씨 이해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 7월인가요? 8월 그 모 신문사에서 공개된 최순실 메모 자필 메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너무 이제 비슷해요. 메모가 그러니까 뭐였죠? 그러던 게 빌딩을 팔면 아마 추징금 뭐 70억 정도 그리고 공탁해놓고 세금 내고 하면 40억 정도 남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팔린 게 126억 정도에 팔렸다는 거잖아요. 원래 200억짜리라 그랬는데. 신사동의 그 밑땡 빌딩이 팔린 건데. 미생 빌딩. 뭐 그 당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꼼꼼하게 조언을 하죠. 현금으로 찾아놓고 너는 몰랐다고 해라.
그리고 뭐 생활비, 아줌마비는 내가 대주겠다. 뭐 그리고 어디에 집을 사야 될지도 얘기를 해요. 청담동하고 성수동을 사라. 그런데 이제 남양주에 사요. 이게 정유라가 이제 예를 들면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남양주 집도 재미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양주 집이 한 10억에 거래가 된 건데 이 거래된 10억 비용 중에 그 남편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 정유라의 두 번째 남편이 9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네. 정유라가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의 근저당권을 7억을 설정해놔요. 최순실 이름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최순실한테 7억을 빌려서 이 집을 샀다라는 거거든요.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세금. 네, 그래도 세금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증여세 문제도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지침을 내려서 결국은 자기 재산을 보호한 게 아닌가라는 건데 국민적 분노가 좀 있었죠. 그 당시에 국민적으로 이렇게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메모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부터 해서 결국은 감옥에 나와도 최순실이 20년 살고 나오면 82살인데 82살 살고 나와도 돈 몇십억 있네. 몇백억 갖고 있겠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이거 다 추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 평론가님 지금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부동산에 자꾸 꽂히셨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고요.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이걸 자꾸 이제 뭐 지금 상황 뭐 조국 사태랑 연결시킨 것 자체가 모든 게 뭐 대한민국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조국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요. 사실 1월 달에 거래가 됐었고 8월 달에 그 자필 메모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훨씬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 중부 그러니까 우연에 의해서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저는 거예요? 예정된 수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최준 씨가 거래하고 뭐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닌데 네네. 정유라가 지금 이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과잉 그게 왜 압수수색. 그러냐고. 그건 아마 지금 아까 조국 말했고, 사태에서 나왔던 예. 그거에서 아마 그 흐름을 타고 싶은 걸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정유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경심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인권을 침해했다라면 본인은 인권을 유린당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걸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쓴 아까 뭐 메모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옥중 편지 이 정준길 변호사가 공개한 건데요. 대통령 취임 전에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 남아있더라도 투명인간이 돼서 남모르게 도왔어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죄를 씌워드려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런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 때문에 구치소 방까지 옮겼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이거는 뭐예요? 이게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된 조사 거실로 방을 옮겼다는 건데 편지를 보내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그냥 정준길 변호사를 접견하는 와중에 이런 내용이 전달이 돼서 마치 편지처럼 공개됐다는 얘기거든요. 변호사 교체한 건가? 정준길 변호사 만났어요, 제가. 네. 그 구치소에 가서 얼마 전에. 그랬더니 정준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최순실 씨 거를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 이경재 변호사님은 이제 예전 그 사건으로 끝이 난 것 같고 네. 아마 힘드셨겠죠, 그분도. 힘들죠. 정준길 변호사는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본인이 해주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저보고 자기가 다 맡고 있다고 다 물어보라 그랬거든요. 정준길 변호사와 유효의 최고위원회. 그렇죠.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그때 저하고 만나는 게 한 달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듯이 정준길 변호사가 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 편지가 나오고 또 정유라 씨 얘기가 나오고 좀 이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금 있으면 총선이기도 하고 또 연말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노리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서 뭐 친박 세력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뭐겠어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오는 거거든요. 네. 뭐 사면에도 형집행 정지든 그럼 여론이 좀 받쳐줘야 돼요. 대통령이 무리 없이 그걸 결정하려면 물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와대 정무랑이나 참모랑 매일 보고서 씁니다. 하루에 한 장씩. 박 전 대통령 풀어주시죠. 그래서 저는 여당의 총선 필승카드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네. 디바이드 앤 룰. 그건 뭐 기본인 전략이니까. 그렇게 저는 보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이 그 결정을 하려면 분위기에 잡혀줘야 되거든요. 분위기가 잡혀주려면 박 전 대통령 건강은 안 좋아요 지금. 분위기 잡혔습니다 하나.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면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면은 약간 형집행 정지든 확정이 돼야 되네. 형집행 정지든. 그러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 내가 다 나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그거지.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 이게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연호이 좀 잡힐 거예요. 네. 아마 정준길 변호사하고 유해수 전 최고위원도 굳이 친박
쪽이죠. 네, 그죠? 친박이죠. 친박이죠. 전주기 변호사는.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얼마 전에 광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무슨 탄핵은 무효다 책도 쓴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의 약간 정치적인 목적을 생각을 하면 최순실 씨가 그걸 받쳐줘야지 않겠습니까? 그 최순실 씨 입장에서 봐도 박 전 대통령 나가야 그다음 자구조 살 길이 생겨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보내기 위한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김 변호사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정준길 씨나 최순실 씨가 문재인 대통령 잘 되라고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정준길 변호사가 오면서 최순실의 정무적 스탠스가 굉장히 넓어졌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무적 스탠스거든요. 정무적 스탠스. 정무적 스탠스죠. 그러니까 이제 정준길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출마도 했고 지구당 위원장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최순실의 정치적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네, 그러니까 일종의 법적인 가치는 사실 이제 죄인으로 이제 이미 끝났지만 네. 정치적 가치는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 얘기를 통해 갖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책임성을 좀 낮추면서 박근혜 사면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네. 박근혜 사면 문제가 나올 때 어떤 박근혜 사면에 대한 길을 터주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던진 거죠. 박근혜가 여전히 살아있는 정치적 변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면 나는 뭐 배신한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겠다. 우리 공화당이 내 당이다. 나를 지켜주는 당이다. 그러면 저는 상황이 상당히 그래도 어쨌든 우리 공화당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과거에 친박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유의미한 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가서 뭔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이후에 마지막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스탠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맞아요? 김태현 저도 변호사님? 뭐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얼마 전에부터 있었던 유영아 변호사를 통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우리 공화당이 또 메시지를 내놨죠. 네. 네. 사실은 이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한 달 전부터 계속 여의도 쪽에 돌았던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김현성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아무리 험한 정치라도 최소한의 금전은 지켜야 합니다.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오늘 한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죠. 꼭 특정 정당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도를 넘어 남을 조롱하면 그 가시가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초등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